엄마, 아빠, 짐칸에 자리 만들어놨어. 거기 타면 금방이야. 문이 왜 안 열려? 은주야, 문 좀 열어. 여보, 조용히 좀 해봐. 저 소리 거슬려 죽겠네. 라디오 좀 틀어봐. 저러다 진짜 숨 못 쉬면 어떡해? 늙은이들이 버틸 수 있겠어? 버티면 어떻고 못 버티면 어때? 어차피 연금이랑 보험금은 우리 거야. 시체는 산골짜기에 버려. 며칠 지나면 짐승들이 알아서 치워줄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 올해 68살이에요.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새벽마다 두부 공장에서 콩을 불리고 자식들 학비 대느라 허리 한번 못 펴고 남편 내조하며 35년을 살았죠. 근데 그 35년 희생의 대가가 뭐였는지 아세요? 이삿짐 트럭 안의 어둠이었어요. 산속에 버려질 뻔한 늙은 짐짝 신세였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그 못된 딸년한테 어떻게 복수했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제가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이사 당일 아침 은주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오늘 내가 직접 갈게. 이삿짐 센터 트럭이랑 같이 갈 테니까 짐만 싸놓고 있어.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딸이 직접 온다니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오전 10시쯤 트럭이 도착했어요. 은주랑 준혁이가 함께 왔더라고요. 짐을 다 싣고 나니까 점심때가 훌쩍 넘어 있었어요. 준혁이가 트럭 뒤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트럭 앞자리가 좁아서요. 짐칸에 자리 만들어놨으니까 거기 타세요. 금방이에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짐칸에 어떻게 사람이 타? 우리는 따로 택시 타고 갈게. 그때 은주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 이삿짐 트럭 짐칸에 사람 태우는 거 다들 그래. 요즘 기름값이 얼마나 비싼데 택시비 아끼자. 저는 그래도 찜찜했어요. 근데 태호 씨가 먼저 올라탔어요. 여보, 딸이 괜찮다는데 뭘 그래? 금방이래잖아. 저는 결국 남편 따라 짐칸에 올라탔어요. 안에 이불이 깔려 있었고 생수랑 빵도 놓여 있더라고요. 은주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편하게 앉아 있어. 1시간이면 도착해. 그리고 철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바깥에서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은주야, 은주야, 왜 문을 잠가? 대답이 없었어요. 트럭 엔진 소리만 덜덜덜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눈을 감으면 선명하게 떠올라요. 쇠로 된 트럭 문이 쾅 하고 닫히던 그 굉음, 한순간에 눈앞이 칠흑같이 변해버리던 그 공포, 그리고 바깥에서 들려오던 딸과 사위의 웃음소리까지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아, 사람이 자식한테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 뱃속을 찢고 나온 자식이, 내 살점을 떼어 키운 그 자식이 나를 이렇게 짐짝처럼 버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요. 캄캄한 트럭 안에서 저는 미친 듯이 철문을 두드렸어요. 손바닥이 찢어지고 피가 났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은주야, 엄마야, 문 열어. 엄마 여기 있어. 대답 대신 돌아온 건 사위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였어요. 야, 저거 아직도 살아서 퍼덕거리네. 생각보다 질기다 질겨. 그리고 딸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에이, 시끄러워. 여보, 그냥 가자. 어차피 한두 시간이면 조용해질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이 멈췄어요. 한두 시간이면 조용해진다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저도 알았거든요. 트럭이 출발했어요. 덜커덩, 덜커덩. 짐 사이에 끼인 채로 저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나뒹굴었어요. 옆에서 남편 태호 씨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괜찮아? 저는 어둠 속에서 남편의 손을 더듬어 찾았어요.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여보, 나 여기 있어. 손 꽉 잡아. 남편이 제 손을 쥐었는데 그 힘이 너무 약했어요. 이른한 살 먹은 남편이 평생 택시 핸들을 잡던 그 억센 손이 힘없이 떨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트럭 안은 점점 숨이 막혀왔어요. 밀폐된 철제 짐칸 안에서 공기가 탁해지는 게 목구멍으로 느껴졌거든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기 시작했고 눈앞에 별이 아른거렸어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아, 이게 죽어가는 느낌이구나. 숨을 쉬어도 쉬어지지 않는 이 느낌, 가슴이 짓눌리는 이 느낌, 이게 바로 죽음이구나 싶었어요. 그때 트럭이 멈췄어요. 휴게소인지 주유소인지 어딘가에 잠깐 정차한 것 같았어요. 밖에서 사위와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잠깐. 뒤에서 소리 안 나는데. 확인해 볼까? 미쳤어. 열었다가 튀어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냥 놔둬. 근데 진짜 죽으면 어떡해? 시체 처리 귀찮잖아. 대답이 돌아왔어요. 걱정 마. 어차피 산속에 버릴 거잖아. 멧돼지가 알아서 처리해 줄 거야. 뼈도 안 남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산속에 버린다고요? 멧돼지한테 먹히게 한다고요? 이게 내 딸이 하는 말이라고요? 저는 필사적으로 주머니를 더듬었어요. 손끝에 딱딱한 게 잡혔어요. 휴대폰이었어요. 아침에 짐 싸면서 무심코 주머니에 넣었던 휴대폰이 아직 거기 있었던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켰어요. 희미한 불빛이 어둠을 갈랐어요. 배터리 28%. 그런데 화면 한쪽에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은주가 엄마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라고 했을 때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남기고 싶어서 녹음 버튼을 눌렀거든요. 그게 계속 켜져 있었던 거예요. 문 두드리지 말라는 말도, 죽으면 보험금 탄다는 말도, 산속에 버리자는 말도 전부 다 녹음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 휴대폰을 가슴팍 깊숙이 품었어요.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다. 이건 하늘이 주신 증거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숨을 들이쉬어도 가슴이 부풀어 오르지 않았고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여보, 정신 차려. 남편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손을 더듬어 남편의 얼굴을 만졌어요. 차가웠어요. 숨을 쉬는 건지 안 쉬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제야 울음이 터졌어요. 소리 없이 목구멍이 찢어지도록 울었어요.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 어두운 트럭 안에서 딸한테 버림받고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건가? 그때 트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덜커덩, 덜커덩. 길이 울퉁불퉁한 게 느껴졌어요. 포장도로가 아니었어요. 산길이구나. 정말 산에 버리려는 거구나.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서 트럭 벽을 두드렸어요. 쿵, 쿵, 쿵. 하지만 손에 힘이 없었어요. 그냥 손바닥으로 철판을 쓰다듬는 것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의식이 점점 흐려졌어요.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은주의 어린 시절 얼굴이었어요. 7살 때 제가 야근하고 새벽에 들어오면 잠결에 눈을 비비며 엄마 왔어? 하던 그 얼굴이요. 13살 때 학교에서 왕따 당해서 울면서 집에 들어오던 그 얼굴이요. 23살 때 대학 졸업하고 엄마, 나 이제 돈 벌어서 엄마 효도할게 하던 그 얼굴이요. 그 아이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하다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모든 게 멈췄어요. 듣고 나시면 아마 여러분도 저처럼 가슴이 답답해지실 거예요. 자식 농사가 뭔지, 부모 마음이 뭔지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저는 23살에 남편 태호 씨를 만났어요. 태호 씨는 그때 작은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던 성실한 청년이었죠. 번듯한 집안도 아니었고 돈도 없었지만 눈빛이 맑았어요. 나는 평생 당신만 바라보고 살겠소. 그 한마디에 혼인 승낙을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사람 하나 믿고 인생을 거는 게 당연한 시절이었거든요. 결혼하고 1년 만에 딸 은주가 태어났어요. 아이고, 그때 그 기쁨이란. 분만실에서 처음 은주를 품에 안았을 때 저는 펑펑 울었어요. 이렇게 작은 게 내 뱃속에서 나왔다니. 이 작은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가 전부 내 살점이라니. 저는 그때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이 아이한테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만 주고 살아야지. 그게 제 평생의 소원이 됐어요. 그로부터 3년 뒤에 아들 민수가 태어났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세상 부러울 게 없었어요. 비록 살림은 쪼들렸지만 같이 벌고 같이 아끼면 되는 거였거든요. 저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두부 공장으로 출근했어요. 콩을 불리고 맷돌을 돌리고 뜨거운 가마솥 앞에서 땀을 뻘뻘 흘렸죠. 손은 1년 내내 트고 갈라져 있었어요. 겨울에는 손등이 피가 나서 밴드를 칭칭 감고 일했어요. 근데 그게 힘든 줄 몰랐어요. 집에 가면 아이들이 엄마 하고 달려들었거든요. 그 웃음소리 하나면 피로가 싹 풀렸어요. 남편 태호 씨도 정말 악착같이 일했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고 밤에는 택시 운전을 했거든요. 잠을 서너 시간밖에 못 자면서도 불평 한마디 안 했어요. 자식들 좋은데 보내야지. 우리처럼 못 배워서 고생하게 할 순 없잖아. 태호 씨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이를 악물고 돈을 모았어요. 밥상에 고기 반찬 올라오는 건 한 달에 한두 번뿐이었어요. 명절에도 새 옷 한 벌 못 사 입고 해진 옷 기워 입으면서 살았죠. 근데 아이들한테는 안 그랬어요. 은주 학원비, 민수 학원비, 피아노에, 태권도에, 영어에, 수학까지. 남들 하는 건 다 시켰어요. 가난해도 자식들한테만은 가난한 티를 안 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20년을 살았어요. 은주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저는 두부 공장 월급 20년치를 통장에서 꺼냈어요. 등록금이 한 학기에 300만 원이었거든요. 1년이면 600만 원, 4년이면 2,400만 원. 거기에 생활비, 책값, 교통비까지 하면 3천만 원도 넘었어요. 저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그 돈을 냈어요. 내 새끼가 대학생이 됐는데 돈이 아깝겠어요. 은주가 졸업식 날 학사모 쓴 거 보고 저는 또 펑펑 울었어요.
엄마, 나 이제 취직해서 돈 벌면 엄마 아빠 효도할게. 진짜야. 은주가 제 손을 잡고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아들 민수도 대학을 보냈어요. 민수는 공대를 갔는데 등록금이 은주보다 더 비쌌어요. 실험 실습비다 뭐다 해서 한 학기에 450만 원씩 나갔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두부 공장 일 끝나고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까지 했어요. 밤 11시에 집에 들어오면 허리가 꺾이는 것 같았어요. 근데 민수가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제 다 됐다. 이제 고생 끝이다. 자식들이 크게 됐으니 이제 나도 좀 쉬어도 되겠다 싶었어요. 은주가 31살에 결혼했어요. 상대가 최준혁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처음 봤을 때는 괜찮아 보였어요. 대기업 과장이라고 했고 말도 번지르르하게 잘했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은주 저한테 맡겨주세요.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준혁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사위가 참 듬직하다고 생각했어요. 딸 하나 잘 키워서 좋은 데 시집 보내는 게 소원이었는데 드디어 이렇구나 싶었죠. 근데 그게 착각이었어요. 준혁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변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그 사람이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결혼식 비용으로 5천만 원을 냈어요. 신혼집 전세금으로 2억을 보태줬어요. 저와 남편이 30년 넘게 모은 돈이었어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점심도 굶어가며 양말에 구멍나도 기워 신으며 모은 돈이었어요. 근데 그거 주고 나니까 통장에 남은 게 3천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태호 씨가 그때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우리 노후는 어떻게?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식이 둘인데 뭘 걱정해. 은주도 민수도 우리 안 버리겠지. 그 말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나중에야 알게 됐죠. 결혼 2년 차에 은주가 처사이를 낳았어요. 손녀 예린이가 태어난 거예요. 저는 손녀 얼굴 보자마자 또 울었어요. 은주 낳았을 때만큼 감격스럽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은주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엄마, 나 예린이 어린이집 맡기기 전까지 좀 봐줘야 할 것 같아. 준혁이가 맞벌이해야 된대. 저는 당연하다고 했어요. 내 손녀인데 내가 봐야지 누가 보겠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에 은주네 집으로 가서 예린이를 봤어요.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재우고 밥 해놓고 청소하고 사실상 가정부 노릇을 3년 넘게 했어요. 그런데 사위 준혁이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티가 나더라고요. 어머님, 또 오셨어요?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 바꿔야겠네. 허허. 그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는 말을 툭툭 던졌어요. 어느 날은 은주 없을 때 저한테 이런 말도 했어요. 어머님, 그 남은 3천만 원 있잖아요. 그거 지금 뭐에 쓰세요? 은행에 넣어봐야 이자도 안 나올 텐데.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 통장 잔고를 이 사람이 어떻게 아는 거지? 나중에 알고 보니 은주가 준혁이한테 다 말했더라고요. 부모님 재산이 얼마 남았는지, 집은 어떻게 할 건지, 연금은 얼마나 받는지까지 전부요. 그로부터 2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들 민수가 외국에 있는 회사로 발령받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7년 계약이래요. 저는 섭섭했지만 아들 앞길을 막을 순 없었어요. 민수야, 가서 잘해. 엄마 아빠는 걱정하지 말고. 민수가 떠나고 나니까 정말 은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은주한테 더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노후에 나를 돌봐줄 사람은 은주밖에 없으니까요. 작년 봄이었어요. 저희가 살던 빌라가 재건축 들어간다고 통보가 왔어요. 2년 안에 이사를 가야 했어요. 근데 서울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35년 전에 3천만 원 주고 산 빌라가 이제 4억이 됐더라고요. 저는 은주한테 전화를 했어요. 은주야, 엄마 아빠가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 얻기도 힘들고 해서 말이야. 혹시 너희 집 빈방에서 같이 살면 안 되겠니? 은주가 한참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어요. 엄마, 그럼 빌라 팔아서 돈은 어떻게 할 건데? 저는 그때 은주의 말투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했어요. 엄마 아빠가 같이 살자는데 첫마디가 돈 얘기라니요. 결국 저는 빌라를 팔았어요. 4억에 팔아서 세금 떼고 3억 7천만 원이 손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 돈을 은주 통장에 넣어줬어요. 은주야, 이거 우리 생활비하고 나중에 병원비로 쓰게 맡겨둘게. 엄마 아빠 죽으면 너가 지는 거야. 은주가 그때 웃었어요. 엄마, 고마워. 걱정 마. 내가 끝까지 모실게.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통장에 들어가자마자 은주와 준혁이의 태도가 확 변했어요. 합가하기로 한 날 일주일 전이었어요. 은주네 집에 갔더니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준혁이가 저를 보더니 한숨을 푹 쉬었어요. 아, 어머님 오셨어요? 근데 좀 일찍 오셨네. 우리 아직 방 정리 안 했는데. 그 말투가 마치 불청객 대하듯 했어요. 저는 속으로 삼켰어요. 사위가 좀 피곤한가 보다 그냥 넘어가자 싶었거든요. 근데 거실에서 은주와 준혁이가 나누는 대화가 들렸어요. 야, 진짜 저 늙은이들 우리 집에서 살게 할 거야? 어쩔 수 없잖아. 돈 받았는데. 근데 오래 안 살겠지, 뭐. 그래도 냄새나고 지저분하잖아. 늙은 내 난다고. 저는 복도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늙은네요? 지저분하다고요? 이게 내 딸이 하는 소리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태호 씨한테는 차마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평생 고생만 한 남편한테 딸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어떻게 말해요? 저는 혼자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딸한테 뭘 부족하게 해줬나? 새벽까지 내 잘못을 찾아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평범한 엄마였어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일하고 내 것 아껴가며 자식한테 퍼주고 손녀까지 봐준 평범한 엄마였어요. 근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이사 당일,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트럭 앞에 섰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던 것 같아요. 설마 내 딸이 나한테 그런 짓을 하겠어? 설마 피를 나눈 자식이 부모를 해치겠어? 그 설마가 저를 트럭 안으로 밀어 넣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깨달았어요. 설마는 없구나. 자식이라도 믿으면 안 되는구나. 아니, 자식이니까 더 무섭구나. 남이 배신하면 그냥 남이려니 하는데 자식이 배신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거더라고요. 눈을 떴을 때 저는 하얀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코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는데 소독약 냄새였어요. 병원이구나 싶었죠. 옆에서 삐삐삐 하는 기계 소리가 들렸고 팔에는 수액줄이 꽂혀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서 주위를 살폈어요. 남편 태호 씨가 옆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저는 소리를 지르려고 했는데 목에서 소리가 안 났어요.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어머니, 정신 드세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저는 간호사 손을 붙잡고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 온 거예요? 남편은 괜찮은 거예요? 간호사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이삿짐 트럭 기사분이 발견하셨대요. 휴게소에서 짐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예요. 트럭 기사 아저씨가 휴게소에 들러서 화장실을 갔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대요. 트럭 뒤쪽에서 희미하게 쿵쿵 소리가 났던 거예요. 처음엔 짐이 흔들리는 건가 싶었는데 자꾸 규칙적으로 나니까 문을 열어봤대요. 그랬더니 저와 남편이 짐 더미 사이에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탈수의 질식 직전이었대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정말 죽었을 거라고 의사가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우리가 살아난 게 기적이구나 싶었죠. 남편은 저보다 상태가 안 좋았어요. 원래 심장이 약했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심장에 무리가 왔대요. 의사가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아서 남편 손을 잡았어요. 주름투성이 손이었어요. 평생 택시 핸들 잡고 기계 돌리고 나와 아이들 먹여 살리느라 거칠어진 손이었죠.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 봤어. 은주를 잘못 키웠어. 남편이 눈을 떴어요. 여보, 미안하긴. 우리가 뭘 잘못했어. 전현이 잘못한 거지. 남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그 눈물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경찰이 병원에 왔어요. 트럭 기사 아저씨가 상황이 이상하다고 신고를 했대요. 노인 두 분이 짐칸에 갇혀 있었는데 그게 정상이 아니지 않냐고요. 경찰이 저한테 물었어요. 어르신, 누가 이렇게 한 겁니까? 트럭 문은 왜 안에서 안 열리게 잠겼습니까? 저는 그 질문에 대답을 못했어요. 딸이 그랬다고, 내 친딸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어떻게 말해요? 저는 그냥 울기만 했어요. 경찰이 한숨을 쉬더니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했어요. 병원비가 문제였어요. 저와 남편 둘 다 입원비가 나왔는데 돈이 없었거든요. 3억 7천만 원은 전부 은주 통장에 넣어줬고 우리 손에는 남은 게 없었어요. 은주한테 전화를 했어요. 10번을 넘게 걸었는데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 문자가 하나 왔어요. 엄마, 나 바빠서 전화 못 받아. 알아서 해. 알아서 하라고요. 딸이 부모를 트럭에 가둬놓고 알아서 하라고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같은 병실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아이고, 많이 힘드시지? 내가 다 들었어요. 강말순이라는 분이었어요. 69살이라고 했는데 눈매가 날카롭고 목소리가 시원시원했어요. 말순 씨가 제 옆에 앉더니 말했어요. 나도 당했어요. 아들한테. 그래서 이 꼴로 병원에 있는 거야. 저는 깜짝 놀라서 말순 씨를 바라봤어요. 어머니도요? 말순 씨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자식한테 버림받은 사람이
어디나 하나뿐이겠어요. 요즘 세상에 수두룩해요. 말순 씨는 자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남편이 일찍 죽고 혼자서 아들 셋을 키웠대요.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었는데 큰아들이 사업한다고 다 빼갔대요. 그러고는 연락이 끊겼대요. 근데 나는 다시 일어섰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지. 말순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저는 말순 씨 손을 붙잡고 울었어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싶으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말순 씨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 이삿짐 센터 위에 작은 방이 있어요. 거기서 당분간 지내요. 일도 도와주고. 저는 처음엔 거절했어요. 남의 신세를 어떻게 지냐고요. 근데 말순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신세가 아니야. 나도 일손이 필요하고 당신도 갈 데가 필요하잖아.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는 말순 씨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섰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밑바닥에서 만난 천사 덕분에요. 말순 씨네 이삿짐 센터는 서울 외곽의 허름한 창고 건물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트럭 2대가 세워져 있었고 한쪽에는 박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말순 씨가 계단을 가리켰어요. 저 위로 올라가면 방이 있어요. 좁지만 깨끗해요. 계단을 올라가니까 작은 방이 나왔어요. 10평도 안 되는 공간에 침대 하나, 작은 냉장고 하나, 낡은 가스레인지 하나가 전부였어요. 남편이 방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푹 쉬었어요. 여보,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35년 동안 피땀 흘려 일해서 이룬 게 이거구나 싶으니까 목이 막히더라고요. 그래도 주저앉을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아팠거든요. 심장이 약해져서 무리하면 안 된다고 의사가 그랬어요. 저라도 정신 차려야 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이삿짐 센터 일을 도왔어요. 바닥 쓸고, 박스 정리하고, 전화 받고, 커피 타고, 할 수 있는 건 뭐든 했어요. 말순 씨가 그런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고생해 본 사람은 달라. 일 배우는 게 빨라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대부분 젊은 남자들이었는데 저를 처음 봤을 때 의아해했죠. 사장님, 이 할머니 누구예요? 말순 씨가 대답했어요. 우리 새 식구야. 앞으로 사무실 일 도와줄 거니까 잘 대해드려. 젊은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처음엔 눈치가 보였어요. 이 나이에 남의 집에서 신세지면서 일한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거든요. 근데 말순 씨가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이렇게 말했어요. 순자 씨, 부끄러워하지 마요. 일해서 먹고 사는 게 뭐가 창피해요. 손 벌리는 게 창피한 거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래, 당당하게 일하자. 내 손으로 벌어서 먹고 살자.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점심때가 됐는데 마땅히 먹을 게 없었어요. 젊은 직원들이 컵라면을 먹고 있길래 저도 하나 끓여 먹으려고 했죠. 근데 라면을 보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어요. 두부 공장에서 30년 넘게 일했던 기억이요. 저는 말순 씨한테 물었어요. 혹시 콩이랑 간수 구할 수 있을까요?
말순 씨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콩이요? 갑자기 왜요? 제가 두부를 좀 만들어 볼까 해서요. 말순 씨가 콩을 구해줬어요. 저는 그날 밤 콩을 불리고 다음날 새벽에 맷돌 대신 믹서기로 갈았어요.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리고 끓였죠. 30년 동안 몸에 밴 솜씨가 어디 안 갔더라고요. 두부가 완성됐을 때 고소한 냄새가 창고 전체에 퍼졌어요. 젊은 직원들이 코를 킁킁거리며 올라왔어요. 뭐예요, 이 냄새? 대박, 두부예요? 저는 따끈따끈한 순두부를 그릇에 담아줬어요. 간장에 찍어 먹는데 다들 한 입 먹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시장에서 파는 거보다 훨씬 낫다. 저는 그 말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말순 씨도 두부를 한 입 먹어보더니 감탄했어요. 순자 씨, 이거 장사해도 되겠는데요? 이 맛이면 사람들이 줄 설 거야.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에이, 무슨 장사를요? 그냥 해본 거예요. 근데 말씨는 진지했어요. 순자 씨, 내 말 들어봐요. 우리 센터 옆에 빈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작게 두부 팔아봐요. 내가 도와줄게. 저는 말순 씨를 바라봤어요. 진심이었어요. 이 사람은 나를 정말 도와주려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어요. 두부 장사라니. 68살에 새로 장사를 시작한다고?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어요. 근데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해봐. 당신 솜씨면 될 거야. 내가 옆에서 도울게. 남편 손이 따뜻했어요. 심장이 약해져서 힘도 없는 사람이 나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다시 일어서자. 딸한테 버림받았다고 무너지면 안 된다. 내 힘으로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저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됐어요. 밑바닥에서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요. 하지만 곁에 사람이 있었어요. 남편이 있었고 말순 씨가 있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두부 장사를 시작한 건 그해 겨울이었어요. 말순 씨가 이삿짐 센터 옆 빈 창고를 정리해 줬는데 15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죠. 페인트 칠이 벗겨진 벽에 금이 가 있었고 바닥은 시멘트 그대로였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궁궐처럼 보였어요. 내 손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콩을 갈았어요. 30년 동안 두부 공장에서 일했던 감각이 손끝에 남아 있었거든요. 콩물을 끓이고 간수를 넣는 타이밍, 불 조절하는 요령, 물 빼는 시간까지 전부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첫 두부가 완성됐을 때 저는 한참을 바라봤어요. 하얗고 탱글탱글한 순두부가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거든요. 이게 내 새 인생의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처음엔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이삿짐 센터 골목이 워낙 외진 곳이라 지나다니는 사람도 드물었거든요. 하루에 두부 2-3모 팔면 많이 판 거였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두부를 만들고 낮에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맛을 보여줬어요. 시장 입구에서 조그만 좌판을 펴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순두부를 한 숟갈씩 떠줬죠. 어머, 이거 맛있네. 어디서 파는 거예요? 그렇게 1명, 2명 손님이 늘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니까 하루에 두부 10모씩 팔렸고
2달이 지나니까 20모씩 나갔어요. 남편도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무거운 건 못 들었지만 두부 포장하고 계산하는 건 할 수 있었거든요. 태호 씨가 손님들한테 두부를 건네줄 때마다 환하게 웃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우리 마누라가 정성껏 만든 거예요. 그 웃음이 얼마나 보기 좋던지요. 트럭에 갇혔을 때 하얗게 질렸던 얼굴에 다시 혈색이 돌아왔어요. 저는 그게 제일 감사했어요. 돈보다 남편 건강이 돌아온 게 더 기뻤거든요. 3개월쯤 지났을 때 말순 씨가 제안을 했어요. 순자 씨, 두부만 팔지 말고 순두부찌개도 같이 해봐요. 요즘 추우니까 따끈한 거 먹으러 사람들이 올 거야. 저는 고민했어요. 음식 장사는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말순 씨가 또 밀어붙였어요. 못할 거 뭐 있어요. 당신 솜씨면 돼. 내가 테이블이랑 의자 구해줄게. 말순 씨는 정말 그렇게 했어요. 어디서 구해왔는지 플라스틱 테이블 4개랑 의자 12개를 가져왔더라고요. 저는 그날부터 순두부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직접 담근 김치에 순두부를 넣고 보글보글 끓였죠. 순두부찌개가 대박이 났어요. 점심시간만 되면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거든요. 사장님, 순두부찌개 하나요. 밥 많이 주세요. 저는 정신없이 찌개를 끓이고 밥을 푸고 반찬을 내놨어요.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죠. 태호 씨가 계산을 맡았고 말순 씨까지 와서 서빙을 도와줬어요. 하루에 50그릇씩 나가는 날도 있었어요. 저녁에 정산을 하면 20만 원, 30만 원씩 손에 쥐어졌어요. 그 돈다발을 세면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내 손으로 번 돈이었거든요.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고 내 땀으로 번 돈이었어요. 1년이 지나니까 가게가 비좁아졌어요. 테이블 4개로는 손님을 다 못 받았거든요. 말순 씨가 또 나섰어요. 순자 씨, 옆 건물 1층이 비었는데 거기로 옮겨요. 내가 보증금 좀 보태줄게.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그건 안 돼요. 이미 너무 많이 신세졌는데. 근데 말순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신세가 아니야. 투자야. 당신이 성공하면 나도 좋은 거잖아. 저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내 친딸은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세상이 참 아이러니하다 싶었어요. 새 가게는 30평이었어요. 테이블 10개에 주방도 넓어졌죠. 간판도 새로 달았어요. 순잔의 손두부라고요. 태호 씨가 간판을 보더니 웃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사장님이네. 저도 웃었어요. 68배 사장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트럭에 갇혀 죽을 뻔했던 사람이 1년 만에 가게 사장이 됐어요. 인생이 참 모를 일이더라고요. 2년 차에 백화점에서 연락이 왔어요. 식품관에 순두부를 납품해 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처음에 사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였어요. 어떤 백화점 직원이 우리 가게에서 밥을 먹었는데 두부 맛에 반했대요. 저는 새벽마다 두부를 더 만들어서 납품했어요. 매출이 2배로 뛰었어요. 3년 차에는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인생 이모작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저를 취재하고 싶다고요. 저는 카메라 앞에서 많이 떨었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했어요. 딸한테 버림받고 트럭에 갇혔던 이야기,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한 이야기를요. 방송이 나가고 나서
손님이 더 늘었어요. 사장님, 방송 봤어요. 힘내세요. 그런 응원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4년째 되던 해봄이었어요. 저는 드디어 건물을 샀어요. 작은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1층은 가게로 쓰고 2층과 3층은 새를 놨어요. 평생 새 들어 살다가 처음으로 내 건물이 생긴 거예요.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 석자가 찍힌 걸 보고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박순자. 내 이름이 당당하게 박혀 있었어요. 건물을 산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점심 장사가 끝나고 잠깐 쉬고 있었죠. 태호 씨가 계산대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고 저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렸어요. 손님인가 싶어서 고개를 들었는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은주였어요. 4년 만에 보는 딸 얼굴이었어요. 근데 옆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사위 준혁이었거든요. 트럭 문을 닫고 죽으면 보험금 탄다고 했던 그 인간이요. 은주가 성큼성큼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전과 달리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준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대기업 과장이라며 번드르르 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구겨진 점퍼에 면도도 안 한 얼굴이었어요. 은주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쿵 하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어요. 엄마,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태호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나가. 태호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근데 은주가 울면서 바닥에 엎드렸어요. 아빠, 제발이요. 저 진짜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준혁이도 옆에 쭈그리고 앉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근데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4년 전에 저를 트럭에 가둬놓고 산에 버리면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죽으면 좋지, 보험금 타니까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와서 무릎을 꿇는다고요? 은주가 울면서 사정을 늘어놓았어요. 준혁이 사업이 망했대요. 무슨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해서 3억이 날아갔다고요. 거기다 빚보증까지 섰던 게 터져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대요. 지금은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고요. 손녀 예린이도 학교를 그만두고 조부모 집에 맡겨놨대요. 엄마, 나 진짜 죽고 싶었어. 근데 엄마한테 사과도 못하고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은주가 펑펑 울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찔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딸이니까요. 내 뱃속에서 나온 핏덩이니까요. 근데 그때 준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어머님, 그런데요. 이 가게랑 건물이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게 왜? 준혁이가 능글맞게 웃었어요. 아니, 법적으로 보면요. 부모 재산은 결국 자식한테 가는 거잖아요. 저희도 힘들 때 좀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까지 무릎 꿇고 울던 사람이 갑자기 재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태호 씨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이 뻔뻔한 놈아. 너희가 우릴 죽이려고 했잖아.
준혁이가 펄쩍 뛰었어요. 아니, 그건 오해예요. 저희가 언제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냥 잠깐 가둔 거지. 죽이려던 게 아니에요. 은주도 울음을 뚝 그치고 말했어요. 맞아, 엄마. 우리 그냥 좀 겁주려고 그랬던 거야. 진짜 죽일 생각은 아니었어. 저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겁주려고요? 사람을 밀폐된 트럭에 가두고 산에 버리려던 게 겁주려던 거라고요? 준혁이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어머님, 여기 서류가 있어요. 그냥 사인만 하시면 돼요. 어머님을 치매 진단받게 해서요. 제가 후견인이 되면 재산 관리를 제가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 서류를 보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성년 후견인 신청서였어요. 이것들이 지금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뺏으려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준혁이가 비웃었어요. 어머님, 소리 지르면 안 좋아요. 그렇게 흥분하시면 진짜 치매 온 것처럼 보이거든요. 은주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엄마, 그냥 사인해. 어차피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우리 거잖아. 미리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해. 저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내가 밤새 젖 먹여 키운 딸이에요. 대학 보내려고 손이 갈라지도록 일했어요. 그 딸이 지금 저한테 치매 환자 서류에 사인하라고 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은주야, 준혁아. 너희 4년 전에 한 말 기억나? 두 사람이 멈칫했어요. 죽으면 보험금 탄다. 산에 버리면 된다. 그 말 기억 안 나? 은주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날 녹음됐어. 전부 다. 가게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제가 휴대폰을 꺼내 들자 은주와 준혁이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어요. 준혁이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뭐가 녹음됐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켜서 두 사람 앞에 들이밀었어요. 녹음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4년 전 그날 날짜가 찍힌 파일이요. 듣고 싶어? 직접 들어볼래?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가게 안에 그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여보, 문 두드리지 마. 듣기 싫어. 숨소리가 안 들리는데? 설마 벌써 죽은 거 아니야? 죽으면 어떡하냐고? 죽으면 좋지. 보험금에 연금까지 우리가 싹 다 먹는 건데. 근데 시체는 어떻게 해? 걱정 마. 산 중턱에 버리면 돼. 요즘 멧돼지가 얼마나 많은데 흔적도 안 남아. 녹음이 끝나자 가게 안이 무덤처럼 고요해졌어요. 은주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준혁이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이거 경찰한테 넘기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준혁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진심이 아니었다고요. 은주도 바닥에 엎드려서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발, 그거 없애줘. 제발요. 저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어요. 4년 전에 저도 저렇게 빌었어요. 캄캄한 트럭 안에서 살려달라고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죠? 죽으면 좋지라고 했잖아. 태호 씨가 제 옆에 서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순자야, 더 이상 봐줄 필요 없어.
경찰 불러.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폰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은주가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엄마, 엄마 제발. 나 감옥 가면 죽어. 저는 은주를 뿌리쳤어요. 넌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 그때 내가 진짜 죽었으면 넌 살인자였어. 은주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경찰이 도착했어요. 저는 녹음 파일을 들려주고 그날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했어요. 경찰이 녹음을 듣더니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이건 심각한 사안이네요. 존속유기에 강금죄, 살인미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은주와 준혁이가 현장에서 체포됐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걸 보면서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시원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텅 빈 느낌이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찰에서 증거로 녹음 파일을 제출했고 그날 저희를 발견한 트럭 기사 아저씨도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트럭 기사 아저씨가 증언했어요. 제가 문을 열었을 때 두 분 다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도 거의 안 쉬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기자들이 와 있었거든요.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거예요. 은주가 법정에서 울면서 변명했어요. 판사님, 저는 진짜 부모님을 죽이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혼내주려고 한 거예요.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인은 밀폐된 트럭 짐칸에 노인 두 분을 가두고 몇 시간을 방치했습니까? 은주가 고개를 떨궜어요. 네, 4시간쯤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안위를 확인했습니까? 아니요. 녹음 파일에 따르면 피고인은 시체를 산에 버리겠다는 발언도 했는데 이것도 농담이었습니까? 은주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판결이 내려졌어요. 은주는 존속유기 및 강금죄로 징역 3년, 준혁이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들은 자신을 낳고 키워준 부모를 재산 목적으로 가두고 방치하여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는 폐륜 중에서도 극히 악질적인 범행입니다. 은주가 울부짖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이 저한테 몰려왔어요. 어머님,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시원하지 않아요. 내 딸이 감옥에 가는데 시원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건 해야 할 일이었어요. 안 그러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기자들이 또 물었어요. 딸을 용서할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뉴스가 나가고 난 뒤 전국에서 연락이 쏟아졌어요. 비슷한 일을 당한 분들이 전화를 했어요. 저도 아들한테 당했어요. 어머니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는 그 전화를 받으면서 울었어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자식한테 버림받은 부모가 이렇게 많구나. 외국에 있던 아들 민수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민수가 뉴스를 보고 급하게 귀국했대요. 엄마, 내가 너무 늦었어. 미안해. 민수가 공항에서 저를 붙잡고 울었어요. 저는 아들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늦지 않았어. 내가 와줘서 고마워. 민수가 한국에 눌러앉기로 했대요.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본사 발령을 받았다고요. 저는 그제야 조금 위로가 됐어요. 자식이 둘인데 그래도 하나는 사람이구나 싶었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법원에 가서 서류를 제출했어요. 딸 은주와의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끊는 서류였죠. 법원 직원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어머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이건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근데 이미 마음으로는 끊어진 지 오래예요.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내가 낳은 딸과 영원히 남이 된다는 게 실감이 안 났거든요. 근데 찍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미련을 가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을 하늘이었어요. 4년 전 그날도 이렇게 하늘이 맑았거든요. 이사하기 딱 좋은 날씨라고 좋아했던 그날이요. 근데 지금 보는 하늘은 그때와 달랐어요. 무겁지 않았어요. 가슴에 얹혀있던 돌덩이가 굴러 떨어진 것 같았어요. 가게에 돌아오니까 말순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테이블에 막걸리랑 파전이 놓여 있더라고요. 순자 씨, 오늘은 쉬어요. 우리 한잔해요. 저는 말순 씨 앞에 앉았어요. 말순 씨가 막걸리를 따라주면서 말했어요. 수고했어요. 정말 많이 수고했어요. 저는 그 한마디에 울컥했어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거든요. 저는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말순 씨, 고마워요. 말순 씨 아니었으면 나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말순 씨가 웃었어요. 뭐려? 나도 순자 씨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우리 서로 도운 거지. 아들 민수가 한국에 정착했어요. 회사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살고 있었는데 주말마다 저희 가게에 왔어요. 두부찌개 먹으러 온다면서 일손도 도와줬죠. 태호 씨가 민수를 보면서 흐뭇해했어요. 그래도 아들은 사람이네. 늦게라도 와줘서 고맙다. 민수가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아빠, 앞으로는 내가 옆에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자식 농사가 완전히 망한 건 아니구나. 하나는 건졌구나 싶었어요. 그해 겨울,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손녀 예린이었어요. 은주가 감옥에 간 뒤로 외조부모 집에 맡겨져 있었는데 혼자 버스를 타고 왔대요. 예린이가 가게 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13살, 중학교 1학년이었죠. 외할머니. 예린이가 저를 부르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엄마가 잘못한 거지. 이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예린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외할머니, 미안해요. 엄마가 나쁜 짓 한 거 알아요. 근데 나는 외할머니 미워하지 않아요. 저는 예린이를 꽉 안아줬어요.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예린아, 외할머니도 너 미워한 적 없어. 걱정 마. 예린이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그 작은 등을 토닥이면서 생각했어요. 은주와는 끝났지만 이 아이와의 연은 끊으면 안 되겠구나. 이 아이한테까지 죄를 물으면 안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 뒤로 예린이가 가끔 가게에 놀러 왔어요. 주말마다 와서 두부찌개도 먹고 저랑 이야기도 나눴죠. 예린이가 말했어요. 외할머니, 나 커서
외할머니처럼 될래요. 힘들어도 포기 안 하는 사람이요. 저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내가 이 나이에 손녀한테 이런 말을 듣다니. 살아온 게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봄이 왔어요. 가게 앞 화단에 개나리가 노랗게 피었어요. 저는 아침마다 그 꽃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태호 씨가 옆에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참 멀리 왔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트럭 안에서 죽을 뻔했는데 지금 여기 서 있네요. 태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주름투성이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말순 씨는 우리 식구들이랑 같이 명절을 보내기로 했어요. 민수도 오고 예린이도 왔어요. 작은 가게가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떡국을 끓이고 전을 부치고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피가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구나. 마음이 가족을 만드는 거구나. 남이었던 말순 씨가 이제는 언니 같고 저녁 노을이 지는 걸 보면서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큰 집에 살아서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내 곁에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행복한 거였어요. 68배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72에 진짜 행복을 찾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요.